강연을 뭐 매일 하는 사람이면 시간을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제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이크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 시간 조정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고, 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하라고 그런 요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 위원장님이 뭐 오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주로 이제 우리 위원장님 머릿속에는 조미관계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조미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당 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상당히 정치의식이 높다고, 물론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국민들보다는 당연히 높지만 실제로 이 당면한 그 정치 정세를 볼 적에는 상당히 자기가 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엉뚱하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평당원들뿐만 아니라 그 중앙당에서 일하시는 그 중앙당 간부들이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높은 지도부에 있는 분들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우리 남한 사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 인식이 모른다는 것보다는 좀 인식이 좀 불철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 좀 한시 평기 술자리에서는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정세를, 이 남한 사회 정세를 볼 적에는 그 남한 사회만 봐서는 절대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는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유일한 그 소강대국, 미국이라는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강대국, 패권을 갖고 있는 강대국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그 사람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에도 있어보지 못한 그 막강한 강대국이라는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이 있는데, 그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우리 남한 사회의 정치 정세를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이 뭐 이렇게 수긍을 하고, 우리 당 간부들이나 지도부들 다 수긍을 할 겁니다. 수긍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우리 당의 어떤 전략이나 전술로 이렇게 작전을 짜나갈 적에는 가장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우리의 정세를 판단할 적에 항시 그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도 그 동북아시아 그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남한 사회의 정치 정세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종속병수예요. 사실은 미국 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얼마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얼마고 문재인의 지지도가 폭락했다더라, 경상도의 득표율이 얼마고 전라도의 득표율이 얼마냐, 우리 지역구에 선거를 했는데 득표율이 얼마 나왔어. 물론 이제 이건 사람들 신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나 전술을 짜가지고 움직이면 백전백패예요. 그런 것들의 전문가들이 CIA이고 국정원이고 자유한국당이고 민주당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전문가한테. 우리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거기에 대한 그 기술도 없어요. 걔네들은 전 세계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극복할 대상을 알아야 돼요. 박근혜 물러가라고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가 없어졌더니 문근혜가 왔잖아요. 문재인이지 참. 문재인이 왔잖아요. 근데 문재인이 그 촛불 항쟁으로 해가지고, 이게 촛불도 이게 자꾸 우리 당 간부들조차도 촛불 혁명을 하는데 이 언어를 좀 정확하게 사용해야 돼요. 사실 촛불 혁명이 아니거든요. 색깔 혁명이거든요. 색깔 혁명.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그런 색깔 혁명 중에 하나예요. 색깔 혁명이라는 건 CIA가 조작해가지고 그 정변을 일으켜내는 것들이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떤 촛불 항쟁이, 물론 이제 어떤 민중들의 엄청난 변혁 열기나 불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지만은 촛불 혁명 누가 했습니까?
그 촛불 시민들 다 어디 갔어요? 촛불 해가지고 적폐청산 하자 그랬잖아요. 적폐청산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촛불 시민들 다시 돌아옵니까? 다시 와서 합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적폐청산을 고사하고 요새 문재인이 뭐라 그러더라? 탄력근로제, 그 다음에 뭐 강주영 일자리, 나 그런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박근혜 지금 정권 하에서 그런 거를 걔네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탄력근로제나 강주영 일자리 이런 거? 난리 났을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 지금 들어서 있는 이유를 우리가 거기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그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우리 남한 사회를 보는데 그 남한 사회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흘러와서 오늘의 문재인 정권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인식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저희 한 3세대 정도 후에는 윗세대들은 우리 선배들은 어디서 살았냐면은 우리 할아버지들은 뭐라 하냐면 외정시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일제강점기란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일본 놈이야. 지금은 문재인이지만은 경찰서 가면은 경찰서장이 일본 놈이야. 막 그 말도 못 알아듣게 일본 말로 막 뭐라고 떠들어요. 어디 뭐 구청에 가도 다 일본 놈이에요. 그 신분을 하는 사람들만 한국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거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놈들이 다 이렇게 통치를 했어. 근데 일본 놈들이 미국 놈들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이제 먹겠다고 싸운 거겠죠. 싸워가지고 미국 놈들이 이겼잖아요. 이기면 어떻게? 자기가 이겼으니까 진동권 다 자기 거 아니야. 진동권은. 그러면 일본 놈이 갖고 있던 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역사에서 약간 좀 어떤 행운이라면 행운이고 우리한테 좀 좋은 교훈을 주는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8월 15일 날에 그 항복을 하고 미국 놈들이 바로 그거를 접수한 게 아니에요. 미국 놈들이 들어오는 동안에 한 달? 좀 못되게 그 공간이 있었어요. 한 며칠 정도에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공간이 있었는데 정치적 공백시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공권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통치기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통치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거기서 스스로 자주적으로 자기들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짧은 기간에 그 다음에 미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전리품을 접수했는데 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일본 놈들은 와가지고 직접 자기네들이 대통령도 해먹고 경찰서장도 해먹고 뭐 국군 사령관도 해먹고 다 해먹었는데 미국 놈들은 와가지고 이 머리를 써가지고 간접통치라고 그러죠. 신식민지라고 그러고 미국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 심어준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일본 놈들은 와가지고 그 외정 통치를 했지만 미국 놈들이 간접 통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아주 그럴듯한 정치 체제를 갖고 들어왔어요. 경제적으로는 물론 자본주의지만은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니네들이 비밀로 그다음에 평등하게 누구나 다 한 표씩 갖고 그 뭐 못 사는 놈이나 잘 사는 놈이나 한 표씩 갖고 그다음에 그 비밀로 누구한테 너 누구 투표했다는 거 밝힐 필요 없고 이런 선거제도를 들고 오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 독립이 된 거구나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 놈들이 들어오는 미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제 강점기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바로 아주 짧은 해방 공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미제 강점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이 조금 이 운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군다나 그 와중에 재수없게 이승만이라는 놈이 역사라는 게 우연두산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놈들이 세계 어디나 다 가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고 다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중동, 남미, 뭐 북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가가지고 다 우리나라에서 하던 짓을 똑같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수성이 있어.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특수성이 있어. 그건 뭐가 있냐면 이승만이라는 아주 악독한 놈을 만났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특수성은 이 미국 놈들이 반밖에 못 먹었다는 거. 그래서 민족이 갈라져 버리면서 더 그 치열하고 참혹한
그 과정을 이후에 겪게 되는 그런 특수성이 생기는데 미국 놈이랑 이승만 놈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미국 놈들이 세계적으로 이런 짓을 할 때마다 겪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그 자기네들이 쳐들어간 그 식민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의 그 민족 세력이 있어요. 자주적인 민족 세력을 전부 일단 제거를 합니다. 제거라는 게 뭐 이렇게 해고시키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100명 죽이고 1000명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몇십만 명씩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물론 가장 참혹하죠.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구가 한 2,500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여튼 그 신식민지 체계가 이렇게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뭐 많이 추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600만, 700만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2,500만이었었는데 6, 700만이 죽었다는 거는 거의 인정청소, 인정학살을 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 많이 죽어봐야 동남아시아 그쪽에도 많이 죽고 중남미도 많이 죽었지만은 우리처럼 그런 인구 비례로 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인구 그 학살 당한 사람의 수도 많고 상대적으로도 그 비율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불과 우리는 한 두세 대 후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 시기를 통해 가지고 이 신식민지 이 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우리 그 이승만 시대라는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순이나 뭐 사삼이나 보도혁명 사건이나 불꽃 튀는 6.25 전쟁도 했었고요. 현재로 우리 그 주변 사람들 친척이나 아니면 먼 친척 아니라도 가까운 친척 중에서 자기 집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다 그 희생자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적어도 제 세대에서는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이 신식민지 체계가 갖춰지는 과정 속에서 피해 사례들이 상당히 있어요. 누구나 다 있다고요. 이게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학살과 그 탄압 속에서 이 신식민지 체계가 갖춰져요. 일단 이 신식민지가 갖춰지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런 허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적을 누군지 몰라요. 누구를 극복해야지 자기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자주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런 개념들이 없어져 버려요. 이승만 시기에 그런 어떤 신식민지 체계를 잡으면서 그 미국의 세계 전략은 어떤 식으로 우리 민족한테 나타났냐면은 열전으로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조선 사람의 그 자주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반백기 제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 시대를 거치고 그런 하는 열전을 지나면서 이후에 남쪽은 사실 이렇게 자주민족 세력이 이제 완전히 전멸해버린 거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세력들은 모조리 제거가 돼요. 근데 북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나 경제적인 피해는 엄청나게 입었지만은 그런 자주민족 세력의 그 인적 역량은 그대로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제국주의, 미제국주의, 미국 놈들하고 대결을 해옵니다. 이승만 시기 이후에는 약간의 소강 상태로 들어가요. 열전의 기념은 당연히 소강 상태죠. 이승만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4.19에 의해서 제거가 되잖아요. 4.19라는 게 얘네들이 심어놓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이승만이 그런 어떤 허약한 군대 지지기반이 없고, 이승만이 지지기반이라는 거는 외세거든요. 미국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한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남한민중들이 4.19 봉기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이승만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죠. 그렇지만 일단 신식민지 체계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그 통치 전략에 있어가지고 타격을 입지는 않아요. 바로 박정희라는 그런 친미 구테타를 통해서 친미 독재자를 다시 세워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특징이라면 박정희 시대를 통틀어서 그 북과 그 민족 자주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과 식민지 체제의 그 4대 매국노들하고
그 자본주의 체제하고 체제 경쟁을 해요. 체제 경쟁을 하는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세계 모든 곳에서 다 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잘 사냐, 사회주의가 잘 사냐. 니네 옛날에 독립운동하는 놈들이 뭘 알아? 옛날에 진짜 집신도 못 싣고 다니던 놈들이, 응? 니들은 가난하잖아. 자본주의를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사회주의 하면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체제 경쟁을 해요. 체제 경쟁하는데 막상 딱 경쟁해가지고 펼쳐보니까 뭐 사회주의 괜찮은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미국이 그 대한민국, 대만, 또 독일, 서독 같은 데다가 집중적으로 경제 부흥을 일으켜요.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 워낙에 그 국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근면성이라든가 교육열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 수준이 상당히 높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또 상당히 부지런해. 선천적으로 좀 부지런한 것 같아요. 뭐 야근 같은 거 뭐 웬만큼 해도 끄떡도 없고 그게 뭐 불만도 없어요. 다 자산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체제 경쟁 속에서 급속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잘해가지고 무슨 뭐 독재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외형적인 성장을 했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체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거죠. 오히려. 그리고 그 박정희가 그런 어떤 정치 사상적인 그다음에 명분, 도덕적인 명분이 없으니까 공식적인 그 제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세뇌 교육들을 엄청 해냅니다. 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아주 노골적인 세뇌 교육을 하고 탄압을 해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라는 거 그 자체도 탄압을 하고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거는 민족 자주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렸을 적에 제가 박정희 시대 때 학교를 다녔는데 뭐 그럼 여기 가슴에다가 이거 달고 다녀요. 뭐 때려잡자 공산당 뭐 때려잡자 김일성 뭐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거 달고 다니고 뭐 학교 가면은 진짜 제도 교육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북한에 가면은 애들이 다 머리에 이렇게 하여간 뿔이 난 거를 그냥 우리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지만은 당시에는 실제로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 세뇌 교육을 시킨다고 그 제도 교육을 통해서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그 박정희가 10월 26일 날에 이렇게 독재를 해먹다가 결국은 총 맞아 죽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그 총 맞아 죽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뭐 미국의 그런 거 아니냐, 미국의 어떤 계획 CIA의 그거 아니냐.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앞뒤 정황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이제 그런 민중들의 그런 그 반독재 민주화 열기들이 상당히 기반이 깔려 있지만은 이것도 좀 우발적인 사건인 것 같다. 물론 10월 26일에 안 죽었어도 그 다음 달에 죽을 수도 있고 언제든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날에 김대기가 쏴 죽인 거는 요거는 좀 우발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러나 김대기가 안 죽였어도 어차피 박정희는 버티지 못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게 만약에 이 조미 관계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냥 밀고 가죠. 미국 놈들은 그냥 밀고 가죠. 근데 조미 관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박정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국내적인 우리 남한 민중들의 어떤 변형 열기도 있었지만은 어떤 일들이 그 이승만 시대 이후에 박정희 시대의 조미 관계라는 것들은 약간 그 좀 사실 조선이라고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인데 좀 북한이라는 건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세상에. 조선이죠. 조선이 이 시기에는 상당히 당연히 수세적이죠.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자주민족 세력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임무예요. 왜냐하면 세계 최강, 기술적으로도 첨단 기술을 달리고 있고 군사력으로도 최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량도 엄청나요. 미국 놈들은. 조선하고 비교하면은 뭐 100대 1이 아니라 한 500대 1 정도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상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조선만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사상적 우세, 그 다음에 명분, 그 다음에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일치 단결, 그 다음에 자존심,
씨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들하고는 내가 진짜 내가 꼭 한번 맞짱 뜨고 말 거야.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우리 형님들, 누나들, 엄마, 아버지 다 니들 손에 희생당했어. 꼭 너를 복수하고 말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런 정신력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공세적으로 합니다. 방어를 하면서도 이렇게 뭐 살려줘 이런 방어가 아니라 개새끼 그래 한번 너 나 죽이면 나 너 진짜 코라도 하나 베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결사항전을 벌여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 여기 젊은 분들이라면 별로 없네. 여기 그 푸에블로라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하나씩? 못 들어봤죠? 그 푸에블로라는 사건이 있어요. 60년대니까 당연히 못 들어봤을 텐데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에요. 미국 놈들이 그 정탐선을 물고 동해 바다를 갔어. 그 배에 83명이 타고 있었다는데 가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제 잽을 날린 거죠. 싹 요만큼 가더니 아무 일 없어. 조금 더 들어가. 계속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아예 이제 자기네 그 영해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잡아라. 그래서 잡았어요, 그놈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온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런 원시적인 진짜 조그만한 나라, 그 조선이라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이제 신생국가고 군사력으로 비교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그 세계 최강도 여태까지 인류사적으로 없었던 그런 최강의 배를 납부해버린 거예요. 총 쏘고 잡아가버린 거예요. 강제로 잡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완전히 지가 찬 거지. 지가 차고 진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깜짝 놀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냥 난리가 났어. 소련에서도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세계대전 나 빨리 돌려줘. 뭐 중국이 또 그러고 다 돌려주라고 그러고 미국 놈도 안 주면은 죽인다 그러고 뭐 항공모함이 뭐 몇 대라더라. 뭐 항공모함 하나만 왔어도 정말 조선 같은 나라는 싹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세계인들이 봤을 적에는 야 그거 무슨 의미 있어. 항공모함 하나 가면 다 끝나는데. 근데 자기네 항공모함 몰고 다 갔어요 거기. 갔는데도 조선에서 그래 해보자. 우리 뭐죠? 해보자. 이런 얘기 길게 하면 너무 들으시는데 내 박정희가 죽었는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수색인데 이게 공세적 수색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공세적 수색이라는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에블로 갖고 있고 바로 그 다음에 EC-121이라는 이건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렇게 사회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비행기가 그것도 배가 아니고 이제 새끼들이 배가 안 되니까 비행기를 보낸 거야. 비행기가 왔는데 비행기가 또 넘어올까 그냥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타고 있는 사람 이거 조사하느라고 힘들어. 31명이 그냥 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걔들 미국 놈들 와가지고 시체 2개밖에 못 건져갔어요. 저쪽으로 떠내려간 거는 못 찾고 그냥 공에 흘러나오는 것만 주워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뭐 이 박정희 시대에 그러니까 뭐 판문점 그런 미루나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푸에블로 사건이나 EC-122 사건이나 베트남전하고 상당히 이 연관이 많아요. 이 사회주의 이 동지적인 이 관계 속에서 그 베트남 인민들이 그 미국을 상대해서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방법으로 실제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 베트남에 가지고 그 미군 놈들 비행기를 수십 대, 한 100대 정확하게는 뭐였는데 어떤 사람 100대라고 어떤 사람 200대라고 내가 어디서 미국 놈들 비행기를 베트남전에서 떨어뜨려요. 굉장한 전과를 돌려요. 그러면서도 그 미국 놈들의 군사력이 전부 베트남으로 집중이 되니까 그 푸에블로를 모르죠.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이면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는 푸에블로나 EC-122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적의 역량을 베트남한테 집중되어 있는 역량을 좀 내가 나누어 갖기 위해서 그런 어떤 동지애를 발휘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박정희 시대에 이렇게 조비 관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수세적 이렇게 공세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가 12.6으로 죽은 다음에 전두환이 들어서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그 군사 정부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은 더 이상 어떤 독재나 그런 어떤 우발적인 정변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바꾸고 이후에 그런 우발적인 정변에 의해서 통치 체계가 흔들리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미국이 그 세계적인 그 식민지 통치 체계 속에서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게 노태우 선거가 아마 컴퓨터 선거를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컴퓨터 선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전두환 때부터는 이런 어떤 대중을 조작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그 세련되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 대중 매체들이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컬러 TV도 나오고 프로 야구가 아마 그래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3S 정책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기술적 기반들이 갖춰져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실제로 인간의 무슨 어떤 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어떤 그런 걸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제들이 갖춰지면서 좀 여러분들은 좀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판단할 적에는 마음 먹은 대로 여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뭐 기계에다가 뭐 머리 막 이렇게 꽂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그 대중 그 매체 세뇌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어디 가다가 어떤 무슨 그래서 뭐 난 김태희가 이쁜가? 김태희가 무슨 뭐 술 광고 한다는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그런 프로파간다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을 완벽하게 100%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되면 또 컴퓨터 선거 프로그램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오는 날인데 맘대로 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독재 국가들이 그런 통치 프로그램 속에서 그런 걸 풀어줍니다. 이게 뭐 공식 그 제도 교육 속에서 뭐 세뇌시키고 뭐 어렵게 하지 않아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상당히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화를 외치기 시작해요. 뭐라 그럴까? 지구촌. 괜히 이제 뭐 이렇게 민족 얘기하면은 촌스럽고 꼴통 뭐 꼰대처럼 이런 분위기들을 확 만들어 나가요. 그때는 뭐 김영삼이 뭐 세계화 이제는 뭐 세계하고 뭐 맨날 방송에서 세계화 떠들고 그러니까 세계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나는 세련된 사람 같고 뭐 아직도 뭐 민족이고 뭐 전통이고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꼰대 같고 뭐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정책적으로 그런 세계화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세계화 이데올로기를 내려먹이면서 민족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민족을. 제국주의의 가장 큰 적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정점 단계가 제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제국주의의 가장 큰 적은 자본주의랑 반대되어 있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민족주의예요. 실제로 미국 놈들이 전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데는 뭐냐면 사회주의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자주적인 민족 세력하고 싸우고 있어요. 물론 자주적인 민족 세력은 당연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겠죠. 그런 이제 세계화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개념을 소멸하기 시작해요.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그런 시기였었다. 그 시기의 조미관계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수세적인 이제 방어기를 지나오기는 왔는데 상당히 어떤 실현과 승리를 동시에 쟁취하게 돼요. 이 시기에. 그 전두환 때부터 김영삼까지의 시기에 이 조선이 실현도 먹지만 그 승리도 쟁취하게 돼요.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조선이 그 실현을 먹는 게 사회주의권이 붕괴가 되면서 또 그 사회주의 그 동맹국들이 다 조선을 배반합니다. 마치 우리 통일과 진보당 할 적에 우리가 뭐 그래도 아무리 저 새끼들하고 좀 멈춰지고 헤어졌지만 쟤들은 우리 그래도 뭐 체포동의 아닌가 뭐 그거 정의당에서 뭐 했다면서요. 설마 쟤들이 저것까지 동의하겠냐. 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소련하고 러시아가 되겠죠. 러시아하고 중국. 러시아는 몰라도 중국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중관계를 봤을 적에는. 뭐 말로는 맨날 뭐 선조들의 뭐 피로 맺어진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말만 나오고 그런 얘기 한다는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는데
사회주의권 무너졌죠. 그다음에 중국이 조선을 배반합니다. 중국이 조선을 배반하고 진짜 나쁜 일만 생겨요. 94년도에 그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해요. 근데 그 사회에서 김일성 주석은 뭐 우리나라 문재인이 죽는 거나 뭐 박근혜 죽는 거 이런 거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김일성이라는 것들은 그 사회의 중심이고 그 사회 모든 체계의 중심이고 그 정치 활동의 중심이고 단결의 중심이고 생산의 중심이고 하여튼 모든 중심인 거거든요. 그들 말로는 내수라 그러잖아요. 내수. 이 내수가 없으면 손발 아무리 있으면 뭐 그냥 죽은 목숨이거든요. 근데 김 주석이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는데 갑자기 죽어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그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이 그 집중적으로 거기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93년도에 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 핵 위기가 일어나잖아요. 핵 위기가. 93년도에 그 폭격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조선을 전면적으로 폭격을 하려고 그랬어요. 핵을 개발하면 안 되잖아. 핵을 개발하면 자기들하고 맞짱 뜨려고 그럴 텐데 저놈이 지금 짱돌만 가지고도 나한테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핵을 가지면 큰 장검을 갖고 이제 대들 텐데 그거는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93년도에 그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다시 한 번의 그런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나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실행을 못해요. 포기를 해요. 왜 포기를 했을까요? 근데 뭐 뉴스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걔네들이 모의 전쟁을 해보니까 뭐 미군이 2만 명이 죽고 뭐 피해액이 뭐 얼마고 뭐 저쩌고 막 그러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미군이 2만 명이 아니라 한 5만 명 죽어도 할 수만 있었다면 걔들은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한다. 이거 아무 증거는 없는 거죠. 이게 추정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그 핵이라는 것이 만약에 조선이 핵을 갖게 되면은 두고두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소련이나 중국놈들 핵 갖고 있어봐야 이 새끼 한번 핵감 바짝 뜰까 그러면 막 그래 알았어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살짝 꼬리를 빼는데 조선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핵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고작 짱돌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덤비는 놈들이에요. 근데 핵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랑 똑같은 그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93년도에 할 수만 있었으면 만약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생각을 많이 해봤어. 도대체 저 새끼들이 왜 포기를 했을까? 우리가 알기로는 98년도에 강용성 1호가 올라가는데 93년도에 이미 그 미사일이 그 하와이 넘어서 날아갔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멀리 날아간 거는 모르겠는데 공개가 됐다 그러면 혹시 그거보다 공개 안 된 게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잠수함이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해봤을 때 93년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다. 뭐 이제 그냥 생각만 이렇게 해봤고 98년도에 강명성 1호가 올라가잖아요. 93년도에 이미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 무력으로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무력으로 제압하는 거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 놈들이 93년 이전에는 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5027, 5029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5027이라는 게 뭐야? 그냥 가가지고 진짜 한번 맞짱 붙어가지고 작살내겠다 이것이 이제 5027이에요. 근데 93년도가 딱 진짜 막상 붙으려고 안 돼요. 그러니까 5029를 갖고 5029는 뭐냐고 내부 붕괴를 저 새끼들을 막 자본주의 물도 넣고 뭐 포르노도 갖다 놓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갖고 싶으면 아주 그 첨단 제품도 막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부 붕괴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붕괴시키게 급변 사태라고 그랬잖아. 급변 사태를 일으키자. 급변 사태를 일으켰을 적에 우리가 이제 쳐들어간다. 그런 작전이 이제 5029야 이제 시기에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우연히 겹치고 겹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주의도 붕괴되고 김주석도 사망하고 그런 와중에 그 가뭄이 들잖아요. 가뭄이 들이면서 그 식량난에 중국의 배반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마저 봉쇄하고 식량을 주기는커녕 개새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조중 국경에다가 군사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저 새끼 망하니까 무주공산이잖아요. 가가지고 먹으려고. 우리는 급변사태 일어나면 우리가 당연히 통일된
된다고 그때 막 선전했잖아. 급변사태 쟤네들 뭐 내년에 급변사태 나가지고 망한다 맨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망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통일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러시아 놈들은 조만간 거기서 이제 군대 갖다 놓고 급변사태 일어나면 들어가가지고 자기네 환경도 먹고 중국 놈들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먹고 미국 놈들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먹고 일본 놈 올라가가지고 저기 강원도 옆구리 이렇게 뛰어가지고 먹고 급변사태 5029 속에 있는 건 아니고 무슨 보고서인가 이거 어마어마 무슨 보고서인가 여기에 그런 게 나왔어요. 왕년에 자기네들이 그런 계획을 짰던 거야. 4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5027이 실패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5029로 넘어가는 거죠. 5029로 넘어가는데 이 조선이 망하기는 고사하고 98년도에 그 위성을 쏴버렸잖아요. 위성을 쏜다는 얘기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핵을 개발할 적에 핵이 있는 거를 알아도 가만히 안 놔둘 거고 미사일이 그 대륙간 탐정 미사일이 있는 거를 알아도 가만히 안 놔둬요. 미국 놈도 있다니까. 조선은 잘 알고 있지 그런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미사일 만들기가 더 어려운 거야. 근데 미사일을 올렸다는 것은 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해야 돼요. 조선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무기가 있으면 숨겨요. 안 가르쳐줘요. 이거 보안을 지켜요. 그 자기네 무기 이만큼 있으면 조금 보여줘요. 조금. 그것도 자기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저기 뭐 파키스탄이나 이란이나 뭐 시리아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걔네들은. 그래서 98년도에 강경성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네, 더 이상은 이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 5027로도 안 돼. 5029로도 안 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방어기가 끝나는 거예요. 조선에서 이제 방어가 끝났어. 우리는 이제 니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치지 못해.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그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선에서 그런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공세적 그 방어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수세적 방어를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98년도에 그 강경성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수세적 공세가 아니고 공격적인 공세로 나옵니다. 조선에서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조민관계가. 그래서 미국 놈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김대중이 나오는 거예요. 햇빛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번 거 저번 거 다 해봐도 안 돼. 저 새끼들은 그러면은 그 자본주의를 많이 매겨가지고 쟤네들의 그 정신 사상이 이렇게 해이시켜가지고 내부 붕괴를 만들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바람을 불어가지고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햇빛을 계속 내리쬐가지고 붕괴시키자. 그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 타치를 안 하거나 크게 이렇게 조선 안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전략적 인내라고 자기들은 표현을 해요. 그 시기가 우리 그 남한 어디냐면 남한에서는 바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제 뭐 이걸 뭐라 그러나 뭐 문민정부라 그러나 민주정부라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런 어떤 그 조미 관계의 배경 속에서 그 저기 6.15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서 6.15 선언이 이루어지죠. 6.15 선언이 이루어지면서도 그런 어떤 식민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꾸준히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식민지 종주국의 그런 금융 그 군사복합 세력의 그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정책들은 그 박정희나 김대중이나 뭐 노무현이나 끝까지 그건 일관되게 그런 어떤 정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죠. 뭐냐면 이제 김대중이 와가지고는 뭐 그 IMF 정리해보라는 말 난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나왔어요. 비정규직이라는 거는 뭐 노가다라는 거나 알았지. 비정규직이라는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다 당연히 원래 비정규직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정규직 생긴 지 사실 김대중 때 생긴 거 얼마 안 돼. 그 당시에는 무조건 취직하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취직한 거야 그냥. 비정규직으로 취직했어? 뭐 계약직으로 취직했어?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그냥 취직하면 취직이지. 뭔 소리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비정규직은 해고의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재벌 체제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벌 체제가 강화가 됩니다. 재벌 체제가 강화돼야지 사실은 그 중주국의 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 이전 시기에 김영삼 시기에 세계화가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세계화라는 것이 더 그 강범위하게 이 남한 사회를 그 뭐라고 얘기하냐 세계화라는 그런 개념들이 남한 사회를 더 광범위하게 더 퍼져나가고 이 시기에 또 그 국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게 뭐냐면 그 시민사회단체라는 어떤 그 사회 조직이라 그럴까 뭐 정치 조직이라 그럴까 시민사회단체라는 것이 일순간 급속하게 퍼집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경실련,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경실련이 저기 서경석 아닙니까? 그런 놈들이 지금 세월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인간이 말종이 됐나요? 처음부터 말종이에요 그런 분들은. 채열도 마찬가지잖아. 채열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채열도 아마 말종 다 됐죠? 그런 놈들이 그 경실련이나 그 환경운동연합을 만들어 나가는데 증거는 없지만 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새끼들이 다 CIA 그 인적 자산이고 에이전트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미국의 그 식민지 그 통치 체계 속에서도 그 사회단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경실련이 사실 그 재벌 그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데 일조를 하면 일조를 했지. 경실련이라는 게 진짜 재벌이랑 싸우고 서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그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이 언론에 엄청 나옵니다. 매일 뉴스 나와요. 매일. 그 시민사회단체가 그 자리 잡기까지. 그리고 뭐 이렇게 회원을 모으고 그리고 회비를 모으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저런 단체 진짜 우리도 필요해 막 이래가지고 회비도 막 엄청 내고 보고 그런 어떤 그 남한 사회의 어떤 통치 체계 속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자리 잡아요. 시민사회단체가 자리 잡으면서 그 대중들의 변혁 열기나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조정을 해요. 현재 와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까지 또 번져 세계화나 이런 거야 결합되면서 번져 나가냐면 인권 단체들, 그다음에 뭐 장애인 단체나 뭐 소수자 뭐 동성애 단체, 소수자 동성애 단체나 아니면 뭐 여성 단체 이런 걸로 사회 여론 단체들을 이렇게 만들고 실제로 그 대중들의 불만들을 이렇게 그 불만의 폭발 방향들을 싹싹싹싹 그 살짝 삐지게 나가는 거예요. 분노의 방향이 나가는데 옆에서 탁 건드려가지고 화살을 싹 피하는 거예요. 여성인권 당연히 보호되고 여성들이 실제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많이 그 열악하고 피해자고 인권을 억압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걸로 체제의 문제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남자 이렇게 그 성의 싸움으로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남녀 문제에 있어가지고 고칠 거 있으면 당연히 고쳐가고 평등하게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해나가고 체계적으로 이 체제를 바꿔나가면서 해나갈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노력해나가는 게 맞잖아요. 이게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여성이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 엉뚱한 대로 방향 바꿔버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꼭 우리 이 남한 사회의 이런 어떤 그 정치 현상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 미국 놈들의 어떤 세계 통치 체제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좀 더 특히 활동하는 분들일수록 좀 더 한번 고민해보고 깊이 한번 의심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이 들어서잖아요. 이명박 박근혜를 이제 같은 시기로 한번 묶어봤는데 그 기존에 이렇게 해왔던 그런 어떤 식민지 지배 그 통치수를 그대로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오고 있고 그 미국 놈들이 그 조미 관계에서는 그 조선이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얘네들은 그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고착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당연히 그 조미 관계에서 우월적인 입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걔네 이 표현으로는 남조선을 해방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놈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방향은 그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힘으로도 안 되고 무슨 뭐 진짜 5027로도 안 되고 5029로도 안 되고
햇빛으로도 해도 안 되고 햇빛은 뭐 그냥 가라로 한건 내가 보기에는 가라로 그냥 한 거예요. 남한 내부 통치를 위해서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남은 거는 뭐냐면 시간 끌기예요. 최대한 이걸 미루자. 최대한 미루자. 한 시간 끌기 전략적 인내로 들어가가지고 대응을 안 해버려 아예.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에서는 계속 공격하는 거죠. 엄청나게 미사일 쏩니다. 그리고 그 핵이나 이런 것들을 하여튼 걔네들 소형화, 다중화, 경량화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여줘요. 그리고 공개하고. 그리고 그 자기네들의 첨단 군사 기술들을 전파해요. 미국 놈들이랑 싸우는 데가 있으면 어쨌든 그냥 주름에 그냥 거의 공짜로 다 줘버려요. 싸워.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니까 이놈들이 그 시간 끌기만 하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집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위원장이 취임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선대들이 다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지만은 그 2015년 신년사가 어디인가에서 그 특히 그 항시 그 통일 그 조국 통일 문제들을 강조하지만은 그 특별히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그 강조한 게 아마 2015년이죠. 하여튼 조금 그 신년사에서 강조를 하면서 그 더욱더 그 공세 수위를 높여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첨단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수도 없이 쏩니다. 그 미사일 하나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대포동 같은 경우 우리 그 인공위성 하나 쏠 적에 거의 조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그 수준까지 뭐 화성이니까 뭐 그런 거는 16, 뭐 화성 12, 화성 13 이런 것도 뭐 우리식으로 자본주의식으로 남한식으로 계산하는 조단위의 그런 미사일들인데 중거리 미사일만 해더라도 그것이 뭐 몇천억은 몰라도 최소 몇백억은 될 거 아닙니까? 2016년도인가? 거기 계산하니까 뭐 어떤 기사 보니까 저기 북한 놈들이 저기 그 신문 기사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1년에 미사일을 200발을 쐈네 어쩌네. 엄청난 거죠. 그게 돈으로 따지면은 그 정도로 공세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세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미국 놈들이 더 이상 이제 시간 끌기가 쉽지 않다. 뭐 판단을 해서 이제 마침 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트럼프하고 이제 그 조미 협상이 시작이 된 거죠. 미국 놈들 입장에서는 그래 상황은 이렇게 가는데 최대한 이게 시간을 끌면서 가되 우발적인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남한 정치사에서는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우발적인 정변이 있었다고요.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그 조비관계나 이런 것 속에서 얼마든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됐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우발적인 정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튈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친미 세력들의 기반을 잡아주고 가야 돼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박근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조미 간의 관계가 이런 지금 그 자기네들이 수세에 몰리는 그 조선의 이런 어떤 그 공세적인 이렇게 공격 속에서 만약에 우발적인 상황이 일어나 버리면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색깔혁명 하나 던지자. 색깔혁명 하나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를 제거를 해버려요.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우발적인 정변에 의해서 제거되지만 박근혜는 이런 어떤 CIA 계획 속에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많이 뭐 CIA 문건은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추정할 수 있죠. 우리가 촉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대사관에서 적극 호응해줬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자기네 그 식민지 독재자가 지금 위기에 몰렸는데 그놈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촛불 시민을 도와줬어요. 그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의 그런 조미관계 속에서 지금 대남의 그런 전략 속에서
박근혜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박근혜가 없어지고 그러면 문재인이 났는데 그러면 문재인은 어떤 그 정책을 펴야 되느냐, 어떤 정책을 필 것이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문재인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 최상에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그 문재인이 만약에 진짜 막 그 대중들의 그 대통령 대책에는 엄청난 지지를 얻었잖아요, 사실은. 되고 나서도 막 지지율이 뭐 80%래, 어쩌네, 뭐 이렇게 막 항상 기세 등등 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기대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문재인이 이제 어쩌다 얘기하는 거는 계속 한반도 평화 체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통일이 돼가지고 뭐 연방제 통일이 돼가지고 이국가 이체제 뭐 이렇게 통일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국가 이체제 평화 그 체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문재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 상태로 단지 전쟁의 위험 없이 미국이 공격하지도 않고 우리도 공격하지도 않고 우리는 뭐 공격할 역량도 안 되지만은 그냥 이대로 그냥 전쟁 위험만 없애고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냥 사이좋게 살자 이거예요. 이게 미국 놈들이 원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 평화공세, 그러니까 위장 평화공세라고 그러는데 그 조선 측의 그런 어떤 평화공세. 올해인가요? 올해부터 평창올림픽이 올해죠. 올해 1월 1일에 그 평화공세를 친연사에서부터 평화공세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실제 그 평창올림픽에 와가지고 그 김여정이 한 말 있잖아요. 그 조국 통일 이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시라. 그 말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김여정이 아마 그 전에 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책임진다. 대통령께서는 따라오기만 하시라. 우리가 당신의 안전과 당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담보한다. 따라오시기만 해라. 아마 요것이 그 전에 말이 있지 않았을까? 문재인의 존재 기반은 솔직히 걔는 뭐 지지 기반이 뭐 80%냐 어쩌냐 하는 건데 그건 그냥 다 개뻥이고 걔한테는 지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걔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그 생존 기반은 걔는 외세에 있지 민중의 지지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문재인 정권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지금 그 나름대로 갈등을 하고 있는지 갈등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그 무역의 오다를 잘 수행하려고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그 미국 놈들이 좋아하는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문재인은 이제 계속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통일 전선이라 그러나요? 문재인은 끌어안으려고 그러는 그 문재인과 통일 전선을 완성시키려고 이루어내려고 그러는 이런 것이 조선의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제가 일제 강점기 이후에 잠깐 해방 공간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에 다시 제2의 해방 공간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외세가 없어진 거죠. 외세가 없어지면은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소위 우리가 뭐 보수라고 얘기하는 보수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볼 적에는 뭐 그 사람들이 뭐 지지율이 뭐 자유한국당이 다시 뭐 30%네 40%네 뭐 경상도 가면 뭐 그 사람들은 뭐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당선되냐 뭐 이런 얘기하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그거 사회 맥로들의 지지 기반은 없어요. 외세뿐이에요 외세. 그 지지 기반 다 허수예요 허수. 그리고 워낙에 쪽수가 작아요. 한 줌도 안 돼요 진짜 우리나라 인구에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걔네들의 지지 기반인 외세가 없어지는 순간 바로 그 정치적인 공백기가 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해방 공간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민중당이 됐든 어떻게 됐든 자주민족 세력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본 놈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짧은 해방 공간에서 그 자주민족 세력이 권준을 만들었는데 그 짧은 시기에 순식간에 조직을 한다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민중당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자주민족 세력들이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자기들의 그 정체성 지키는 거. 무슨 뭐
뭐 저쪽에 뭐 지지율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떤 이슈를 치고 나가면은 우리가 지지율 몇 프로 오를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들이 보면 약간 좀 꼬라이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주민족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는 거. 그래야지 해방 공간이 왔을 적에 순식간에 우리가 민중의 지지를 얻어서 조직하고 장악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원리 보면 조금 크게 보면 그런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민중당의 정치 활동도 그런 것들이 기반에 깔려서 반영이 돼서 열심히 싸워야죠. 열심히 그런 걸 기저에 까는 상태에서 싸워 나가야지만 그 이후에 다가올 그런 해방 공간에 제2의 해방 공간에서 민중들의 이익을 지켜내고 좀 통일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아요.